멕시코 스티드맨은 공학 영웅들과 그들이 만든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을 다룬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건물들을 탐험하며 이러한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업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유명한 에펠탑과 가라비 비아덕트를 탐구하며 이 아이코닉한 랜드마크들의 배경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뛰어난 인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우주에서 제공됩니다. 가라비 비아덕트. 우리 이야기는 프랑스의 놀라운 가라비 비아덕트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리는 유명한 엔지니어인 귀스타브 에펠, 구스타브 아이펠이 설계한 것으로 188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은 그 당시 기술적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을 뿐만 아니라 공학의 산업혁명에 대한 변혁적인 영향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동안 철강의 대량 생산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라비 비아덕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 아치 다리였으며 프랑스 남부의 마시프 중앙지역에 위치한 트리에르 강 위에서 122m 저 800피트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에펠의 혁신적인 설계와 망치질된 철의 사용은 이 다리가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재료는 강도와 유연성 덕분에 선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리는 강한 바람, 무거운 교통 하중,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우아한 아치 형태는 단순한 공학적 업적에 그치지 않고 에펠이 나중에 에펠탑을 설계할 때 보여준 미적 성취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철도 인프라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철강이 유럽과 전 세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펠탑과 현대공학의 발전. 에펠의 뛰어난 경력에서 다음 이정표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를 위한 에펠탑 건설이었습니다. 324m 넘게 총 63피트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탑은 철강 건설에 대한 대담한 실험이었습니다. 에펠은 이 탑을 통해 현대공학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만들고자 했으며 20세기 초 프랑스의 기술적, 산업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에펠탑의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망치질된 철을 사용한 것은 가라비 비아덕트에서의 에펠의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었지만 탑의 규모는 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탑의 격자 구조는 강도와 경량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설계로 이후 수많은 고층 건물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펠탑의 건설은 철강이 대형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유용한 재료로서 가능함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세계 각지에서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펠탑의 성공은 에펠을 구조공학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으며 그 후 여러 세대의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에펠탑은 전통적인 건축 스타일에서 새로운 현대적인 미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철과 강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고층 건물 시대가 열렸고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더 높고 안정적인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의 지속적인 유산은 프랑스 문화의 아이콘이자 19세기 말의 독창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 르 그랑세르와 피터 라이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구조공학은 기술 혁신과 진화하는 건축 철학에 의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 인물 중 하나는 피터 라이스로 그는 철강과 유리를 현대 건설에 혁신적으로 사용한 공학자로 유명합니다. 라이스는 이러한 재료들이 단지 강도뿐만 아니라 미적 매력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공학이 기능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피라미드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물에서 그의 기여는 전통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도전하며 건물들이 외관상으로도 놀랍고 실용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스의 경력에서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파리 과학 산업 도시의 세 개의 거대한 유리 온실인 르그랑 세르입니다. 이 온실들은 철강과 유리를 결합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공학 설계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자연광으로 가득 찬 광대한 열린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는 당시 전통적인 건물들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협소한 환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유리 패널은 최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면서도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라이스의 르그랑세르 작업은 유리가 주요 건축 재료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학이 환경적 요구와 미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연광을 통합하고 내부를 외부 환경과 연결하는 능력은 현대 공학이 진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건물 만들기는 단지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그랑세르의 디자인은 미래의 프로젝트들이 지속 가능성과 건축과 자연 세계 간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세기 후반은 공학 도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보조 설계 시기와 고급 디지털 시뮬레이션에 널리 퍼진 채택은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힘과 구조 상호작용을 전례 없이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변형 및 예측할 수 없는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더 야심찬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강도 강철 합금 및 복합 재료와 같은 고급 재료의 사용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더 높은 건물, 더 역동적인 건물, 그리고 더 안전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또한 더 정확한 건설 기술의 시대를 열어 엔지니어들이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20세기 후반은 디자인과 건설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미학 및 기술적 통합에 대한 더 넓은 문화적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친환경 건축 관행과 재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 확장과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담한 지속 가능한 고층 건물, 첨단 인프라, 실험적 서식지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에펠과 라이스와 같은 엔지니어들의 유산은 내일의 건물을 설계하는 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고층 건물부터 우주나 다른 행성에서 언젠가 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식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어공학과 군사건축. 공학은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요새와 방어 구조물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공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는 프랑스의 엔지니어 세바스티앙 르 프레스트르 드 보방, 세바스티엔 레 프레스트르 데 버반유로 그는 군사 요사의 설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보방의 작업은 특히 블라스, 요새의 설계에서 별 모양의 요새를 도입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는 포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포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별 모양의 설계는 방어와 공격 능력을 모두 최적화하여 방어자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군사 엔지니어들이 전통적인 성곽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포의 힘에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약 포병이 중요해지면서 엔지니어들은 더 강력한 무기들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보방의 설계는 낮은 프로필의 방어시설, 외벽 및 해자를 도입하여 적의 화력의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새들은 단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공학자들의 기술적 창의성과
전략적 예지를 보여주는 건축 걸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우반의 작업은 유럽의 요새화에 집중했지만 네덜란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혀 다른 유형의 방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 해수면 위에 위치한 이 나라는 빈번한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시달렸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엔지니어들은 홍수를 방지하고 농업지와 도시 중심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잡한 제방, 해병 및 펌프형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홍수 방어 시스템의 성공은 현재까지도 개선되고 확장되며 엔지니어링이 국경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 및 방어공학에서 나타난 창의성과 자원풀에 쓴 전쟁의 풍경뿐만 아니라 토목공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새 건설에 사용된 많은 기술들, 예를 들어 구조물의 무게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자연력에 대한 보강을 하며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민간 건축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군사공학과 토목공학 실천 간의 중첩을 보여줍니다. 바우반과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의 유산은 오늘날 군사적 응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재난 대비와 홍수 방어 시스템에서 현대적인 방어 구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돔의 진화, 피렌체에서 런던까지. 돔은 오랫동안 건축 혁신의 상징이자 기술적 완벽함과 미학적 웅장함을 대표해왔습니다. 돔 건축의 가장 초기이자 영향력 있는 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대성당을 위해 설계한 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 브루넬레스키는 그 당시 가장 큰 벽돌 돔을 만드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이중쉘 구조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계 없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청어비늘 모양의 벽돌 패턴과 독특한 내부 지지 구조는 당시의 공학적 도전들을 극복하게 했고 이 돔은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돔 설계는 재료와 건설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진화했습니다. 1950년대 파리의 니트 빌딩은 돔 건축의 최신 혁신을 대표했습니다. 이전의 무거운 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돔과 달리 니트 빌딩의 돔은 철강과 유리 같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여 더 얇고 역동적인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돔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며 그 결과물은 공학적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현대 재료와 기술이 디자인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가 되었습니다. 돔의 진화는 재료과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대의 돔은 복합 재료로 건설되어 대형 열린 공간을 위한 강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보조 설계 CAD 도구와 고급 시뮬레이션 기법의 사용은 돔 건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형태, 크기 및 재료를 실험하여 가벼움, 강도 및 미학적 매력을 최적의 조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돔은 스포츠 경기장, 공항, 박물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양성과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돔은 건설 기술과 재료의 혁신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가볍고 효율적이며 유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세기 동안 이 건축적 특징을 정의온 웅장함과 우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돔의 지속적인 진화는 공학을 통해 형태와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속적인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기울어진 구조물들, 피사의 사탑과 토레스 푸에르토 데 의로파. 일부 구조물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보이며 엔지니어와 관광객 모두를 매혹시킵니다. 피사의 사탑은 아마도 한쪽으로 극적으로 기울어진 건물의 가장 상징적인 예일 것입니다. 1472년에 완공된 이 탑의 기울기는 원래 불안정한 토양과 얕은 기초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은 800년 이상을 버티며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토양을 추출하고 반력추를 추가하는 등
탑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피사의 사탑은 현대 기술이 이 사랑받는 랜드마크의 보존과 안정화를 가능하게 만든 가운데 역사적인 공학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현대적인 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토레스 푸에르토 데 의로파도 기울어진 디자인으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이 두 개의 오피스 타워는 15도라는 눈에 띄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 방식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세계 최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설계 뒤에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급 구조 분석이 필요했으며 피사의 사탑과 달리 토레스 푸에르토 데 의로파의 기울기는 의도적이었고 건물의 미적 비전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의 설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동적, 하중 분석과 같은 현대 공학 기술이 건축가들이 구조 설계에서 가능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피사의 사탑과 토레스 푸에르토 데 의로파는 미학과 구조적 완전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울어진 구조물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 저항, 토양 압력, 재료 내구성 등의 요소도 고려하여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물이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양공학, 트롤 A 플랫폼. 해양공학은 공학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극단적이고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노르웨이의 트롤 A 플랫폼 건설은 이 분야에서의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꼽힙니다. 북해에 위치한 트롤 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해양 플랫폼으로 그 기초에서 꼭대기까지 사발 72m, 철초 50피트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플랫폼은 바다 아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북해의 거센 바람, 거친 바다, 그리고 얼어붙는 기온 등 가혹한 조건 때문에 건설 중 수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이 플랫폼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가혹한 해양 환경에서 강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의 설계는 하중 분배, 부력, 해류 저항과 같은 고급 공학 원칙을 통합하여 해양 공학에서의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롤의 플랫폼은 또한 극단적인 날씨 조건, 지진 활동, 그리고 바다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중요한 해양 공학 프로젝트로 해양 석유 및 가스 추출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보여줍니다. 트롤웨이의 건설은 현대 재료와 컴퓨터 모델링이 엔지니어들이 지구에서 가장 불모의 환경 중 일부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트롤웨이와 같은 해양 플랫폼은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날의 지속 가능한 자원 추출과 공학의 교차점을 강조합니다. 역사를 통해 공학은 인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넓은 거리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자연의 요소를 거스르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까지 그동안 이루어진 업적들은 오늘날 엔지니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